안녕하세요. 저는 새해가 되면 40살이 되는 늦둥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이제 100일을 앞두고 있으니 늦둥이 엄마 맞지요? 세상의 모든 워킹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을 혼자서 해내지 못하고 남의 손을 빌려야 하다 보니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복직을 해야 하거든요. 다행히도 시어머님이 계셔서 밤에라도 푹 자라고 벌써 아이를 데려가 주셔서 몸도 마음도 많이 추스르고 있지만 유축도 해야 하고 아이 울음소리가 어찌나 잘 들리는지 눈이 떠져서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직접 아이 곁에서 봐주시는 어머님은 더 하시겠죠. 그런데도 저 힘들까봐 항상 배려해주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복직을 하더라도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출근을 하는 것이라 시간 조율이 유리하다는 거입니다. 남편도 같이 일하고 있다 보니 조금은 유연하게 아이에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야근이 잦고 바쁠 때는 눈코 뜰 새가 없는 일이다 보니 어머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일을 계속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인터넷 쇼핑몰인데요. 4, 5년 전부터 자체 제작한 상품들도 판매하기 시작해 수익이 꽤나 나는 사업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낙 변화도 잦고 변수도 많은 업계 분위기에 도태되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는지라 육아휴직 중에도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느라 바쁘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이 집에서도 일을 하느라 힘들었을 겁니다. 아직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껌뻑 죽는 신용을 하는 남편이 고마울 뿐입니다. 벌써부터 아들 바보인 남편은 집에 오면 아들이랑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것저것 부탁하면 그거 챙기느라 집에 와서도 정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어머님은 얼른 서연이 일부터 봐주고 와. 나랑 우리 손주랑 시간 보내는 거 방해 말고. 낮에는 서연이가 아이 보느라 힘들었어. 라면서 퇴근해 주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챙기고 어머님이 집안 청소나 음식을 하시면 저는 아이를 돌봅니다. 어머님이 애 눈 떴을 때는 엄마랑 있게 해줘야지. 곧 출근하면 그러고 싶어도 못하는데 내가 그 마음 알아 그래. 다른 거 신경도 쓰지 마. 안 잊었지? 내가 이 집 들어올 때 한 약속. 이 집 살림은 내 거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시곤 콧노래를 부르시며 집안일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챙겨주시는 점심 먹고 어머니 좀 주무시고 제가 아이 보고 낮잠도 재우고 하면서 시간 보내면 어머님이 일어나셔서 저녁 챙기시고 남편은 퇴근하고 와 함께 밥을 먹고 아이 씻기고 하죠. 저는 그 사이 꼭 처리해야 하는 일이나 결정해야 할 것들을 챙겨보고요. 그러고 나면 저녁 수유하고 어머님이 아이 데리고 들어가 재워주시고 저는 봐야 할 자료나 일을 보고 잠이 드는 것이 아이가 태어나고 저의 일과랍니다. 친구들이 늦게 아이 낳고 기르는 제 걱정이 되었는지 연락을 자주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고 하면 복받았다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저에게 야, 너가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뒤늦게 팔자 핀다. 누리고 살아. 너는 그래도 돼. 너 얼마나 고생했냐? 라고 말하긴 하는데 저는 이미 제가 복받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는 1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결혼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혼할 때는 뒤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6살이 어렸고 처음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남편이 저희 회사 직원이었기 때문이지요. 유일하게 저희 둘 사이를 찬성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신 건 어머님 뿐이셨습니다. 그런 저희 가족을 보고 입방아를 찢는 무리들은 돈 보고 남자 집에서 달라붙은 거다 라거나 여자가 돈으로 남자를 샀다 등등 별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뒤에서만 그러는 것도 모자라 제 앞에서 하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이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와 남편은 더 굳건해졌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게 우리의 목표였거든요. 둘 다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 그냥 이제는 행복해지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한 모습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 귀한 아들도 만나지 못했겠죠. 지금도 저는 친정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만나도 않지만 언제라도 나타나 행패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저를 지켜준 게 우리 남편이라 그나마 안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돌아가신 아빠는 정말 가정에 충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매일 새벽에 나가셔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시던 분이셨죠. 집에 오실 때도 그냥 오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동생 먹으라고 음식들을 꼭 사들고 오셨죠. 왜냐하면 엄마가 저희만 두고 매일 나가셨거든요. 밤늦게 술 냄새, 담배 냄새를 잔뜩 묻히고 들어와 주정을 부리기 일쑤였지요.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를 챙기질 않던 엄마라는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다가 저녁에야 일어나 나가. 그러고 들어오면서도 아빠에게 당당히 돈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빠는 엄마가 집에 오기 전에 돈을 감추고 저희에게도 절대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곤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엄마가 그러는 게 싫기만 했는데 점점 자랄수록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 엄마와 헤어지지 않는 아빠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엄마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싸웠던 것 같습니다. 엄마면 엄마답게 행동해. 도대체 왜 아빠랑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라면서요. 동생은 그런 엄마라도 좋았던 건지 엄마에게 대드는 저에게 언니 하지 마. 엄마한테 왜 그래? 라면서 저에게 덤비고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아빠가 숨겨놓은 돈을 주면서 엄마, 내가 다 봐놨어. 라며 웃었죠. 저는 그런 동생과 싸우고 있으면 엄마는 그 돈 중에 일부를 동생에게 주고 유유자적 나가곤 했습니다. 동생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 필요한 데 쓰더라고요. 아빠가 저와 동생 용돈을 잘 챙겨주시는 편이었는데 그 돈을 다 쓰고도 모자랐는지 엄마에게 그런 식으로 돈을 얻어 쓰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직접 본인이 그 돈을 빼서 쓰기도 하고요. 결국 아빠는 돈을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셨는데 아마 빚 때문에 은행 거래를 못해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를 찾는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올 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뺏기다시피 하실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엄마는 아빠에게 항상 당당했습니다. 내가 너 같은 거 만나서 이 모양 욕꼴이야.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이런 고생 하지도 않을 텐데 진짜 구질구질해. 라면서 모욕적인 말까지 했죠. 한술 더 떠 외할머니라는 사람은 가끔 한번 집에 찾아와 아빠에게 돈을 달라며 악다구니를 쓰다가 이래서 고아랑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놈이랑 임신했다고 해서 억지로 시켰더니 라면서 각오는 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그런 말들과 행동들을 참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왜 참아? 아빠는 왜 맨날 당하기만 해? 그러니까 서희까지 아빠 무시하잖아. 라고 울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제 머리를 쓸어내리시며 촉촉해진 눈으로 아빠가 미안. 아빠가 잘못해서 그래. 엄마도 속상해서 저러시는 걸 거야. 서희는 서연이가 잘 챙겨줘. 라고 하시고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주무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가 일기를 써놓으신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나만 참으면 아이들이 엄마 없이 자라지 않아도 된다. 나는 참는다. 어쨌든 내가 선택했으니까 참는다. 우리 딸들을 위해서. 라고 쓰여있는 그 메모 같은 일기를 붙들고 저는 울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참는 이유가 저와 동생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했고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엄마는 예쁘고 아빠는 좀 창피하잖아. 난 엄마처럼 예쁜 사람이 될 거야. 라며 아빠를 싫어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엄마와 외가 식구들은 예뻐했습니다. 저보고는 쟤는 생긴 건 너랑 똑같은데 하는 짓이 제 아빠야. 희한하게. 계집애가 엄마 편을 들어야지 아빠 편을 왜 들어? 쟤는 제 아빠 딸이야. 라면서 밉다는 소리를 대놓고 하곤 했죠. 어릴 때는 그 소리가 속상했지만 점점 제가 자랄수록 그 소리가 편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점점 더 화장이 진해졌고 옷도 화려해졌습니다. 아빠는 점점 더 추레해졌고요. 저는 중학교에 가면서 팔다리가 긴 아빠의 체형을 닮아 키가 껑충 커져 엄마가 입던 옷들을 이리저리 리폼하고 바느질해서 입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브랜드 옷을 입는 것이 유행이었지만 저까지 그런 옷들을 입으면서 아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연예인들이 입는 옷처럼 있는 옷들을 활용해 입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옷은 너무 많았고 몇 번 입으면 입지 않고 버리는 걸 알았기에
그 옷들을 버리지 않고 제가 입었습니다. 다행인 건지 제가 체형이 좋아 옷이 잘 어울렸고 어떤 친구들은 제가 리폼한 옷들을 사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외투 종류 옷들은 리폼이 어려웠지만 웬만한 셔츠나 바지, 치마들은 제법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옷 잘 입는 애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살 터울의 동생은 그런 저를 샘내는 건지 제 옷을 몰래 입으려고도 했지만 제 옷이 맞지 않으니 엄마 묻지않게 옷을 사드렸습니다. 매번 입을 거 없다면서요. 동생은 엄마를 닮아 키가 작은 데다가 살집이 제법 있어 사이즈가 안 맞았거든요. 브랜드 옷들을 입어도 별로 태가 안 나는데 그렇게라도 채우려고 한 건지 옷을 사드렸습니다. 그러다 안 어울리면 또 버려두고 옷을 또 샀죠. 그러는 바람에 제게는 리폼할 옷들이 넘쳐났습니다. 물론 그냥 매치를 잘해서 입을 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남들과 같은 방법은 싫어서 여러 포인트를 주면서 입곤 했습니다. 늘어난 셔츠를 맞대 가방을 만들기도 했고요. 재밌었습니다. 예전에 각 잡지사에서 찍던 길거리 패션 파티에 실리는 곳에 몇 번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밤에 돌아온 엄마와 실랑이를 하느라 눈이 퉁퉁 부어 아르바이트를 가고 있는 길에 처음 찍힌 사진을 시작으로 5번 정도 찍히고 나니 옷들을 판매해보는 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때 하던 아르바이트가 주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옷가게에서 옷을 팔던 일이라 전문적으로 미싱을 배워 정말 팔 수 있는 옷을 만드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때 학교에서 특별활동에 가사부가 있었는데 그 교실에는 미싱이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필요한 친구들에 한해 미싱으로 바느질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미싱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처음엔 안 된다고 하시더니 제가 너무 졸라서인지 나중에는 조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배우기 시작한 미싱 덕에 저의 리폼은 날이 갈수록 더 다양해졌고 더 과감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엄마도 제 옷을 탐내고 몰래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오버사이즈로 큰 티셔츠들을 조각 내 붙여서 여러 브랜드들의 특성이 모이게 만들었는데 아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빠는 "아유, 우리 딸이 솜씨가 정말 좋구나. 진짜 멋지다." 라면서 거의 매일 그 티셔츠만 입으시더라고요. 여자들 옷을 잘라 만든 옷이라 아빠 마음에 안 들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옷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옷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 위탁 교육으로 직업학교에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이라 학비가 안 드는 것도 좋았고 옷 만드는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제가 만든 옷을 직접 입어보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특히나 아르바이트를 갔을 때 손님들이 오셔서 "언니가 입은 옷은 다른 사이즈 없어요?" 라고 찾을 때면 더 기분이 좋았죠. 제가 만든 옷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떨리기도 했고요. "이 옷은 제가 직접 만든 거라 판매는 안 하고 있어요. 대신 이 옷이랑 비슷하게 입으시려면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매장에 있는 옷들을 추천해 판매를 하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약간만 용돈으로 사용하고 모두 다 모았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우유 하나가 제 저녁의 주요 메뉴였습니다.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 다녔고요. 옷 만들 부속품이나 미싱에 쓰는 실을 사는 것 말고는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께 미싱을 배우고 용돈을 모으고 모아 중고 미싱을 사면서 결심했거든요. 꼭 옷 만드는 일로 돈을 많이 벌겠다고요. 그래서 저만의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 아끼고 아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도움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엄마와 외갓집, 동생만으로도 벅차게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저라도 아빠의 짐으로 남고 싶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는 아빠께 용돈 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저 혼자 해결했죠. 아빠는 그런저를 기특해 하셨지만 그만큼 걱정을 하셨습니다. "서연아, 너무 힘들면 아르바이트 안 해도 돼. 아빠, 전보다 빚도 많이 갚았고 엄마도 전처럼 그러시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용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라고 하셨습니다. 아빠의 말대로 엄마는 전처럼 밖으로 돌진 않았지만 여전히 많이 사서 쌓아놓았고 외가 식구들은 수시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한 번은 삼촌이 아침에 와 엄마에게 돈을 받아가기에 괜히 오기가 나서 "나도 용돈 줘. 나 용돈 필요해."
라고 하면서 엄마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너 아르바이트 하잖아. 돈 다 어쨌어? 라며 화를 내는 엄마에게 방금 삼촌한테 돈 주는 거 봤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가 가진 돈 다 아빠가 번 돈이잖아. 그 돈을 자식인 나한테 쓰는 건 아깝고 생판 남인 삼촌한테 주는 건 안 아까워? 내가 아빠 딸인데? 도대체 엄마는 왜 그래? 아빠 고생하는 것 좀 봐. 엄마는 왜 맨날 아빠를 힘들게 해? 라며 저도 기세 좋게 덤볐습니다. 그런 저의 머리채를 잡은 엄마는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너가 뭘 알아? 너희 아빠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어쩌다 술 먹고 너를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값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러고 살지도 않아. 그래서 그 값으로 너희 아빠는 고생해야 해. 내가 누군데? 얼마나 잘 나갔는데? 라며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그럼 뭐해? 지금 엄마를 봐. 키 작고 뚱뚱한 아줌마야. 외갓집 식구들도 단단히 착각하는데 어디 가서 엄마랑 아빠랑 누가 더 아깝냐고 물어봐. 아빠가 훨씬 아깝지. 아빠가 고아인 것도 아빠 잘못이 아닌데 왜 아빠한테 그래? 이제 다시는 외갓집에 돈 주기만 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라며 저도 지지 않고 끝까지 덤볐습니다. 엄마는 키 작고 뚱뚱한 아줌마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건지 뭐? 뚱뚱? 아줌마? 라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술을 먹고 늦게 다니다 보니 엄마는 몇 년 사이 살이 엄청 쪄 있었고 그러면서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거였는지 엄청 분해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다른 집 엄마들처럼 저희한테 음식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었기에 그 살은 오로지 본인 탓이니 저한테 할 말도 없겠고요. 외모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던 사람이 그 외모마저 퇴색하고 나니 옷과 화장에 공을 더 들였지만 전처럼 될 수는 없기도 했을 거고요. 그 부분을 건드리고 나니 저에게 원색적인 욕들을 하며 우는 엄마는 정말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추하고 어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며 우는데도 제가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고 노려보자 제게 온갖 물건들을 던지기에 그냥 집에서 나와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아르바이트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제 방은 엉망진창이더군요. 속옷을 포함한 제 모든 옷을 다 가위로 잘라놓고 제 방 침대에는 김치 국물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끼얹혀 놓고 책상의 모든 책과 노트들은 다 찢어 바닥에 던져 놓았더라고요. 그 속에는 제가 스케치한 디자인들도 있었는데 모조리 다 찢었더라고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차라리 통째로 다 싸서 버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버려야 했습니다. 온 방에 악취는 풍겨서 창문을 열어도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어이도 없고 현실인지 꿈인지 믿기지도 않는 상태로 부엌에 있는 고무장갑을 끼우고 커다란 까만 봉지에 물건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화도 안 나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때 집으로 돌아오신 아빠가 그 광경을 보시더니 서희가 이랬어? 라고 물으셨는데 동생이 나 아니야. 엄마가 그랬어. 나도 말렸어. 그런데 막 이라고 하니 아빠가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당신 어디야? 애 방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 당장 애 다니는 건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그러고도 애 엄마야? 내가 나한테는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애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말랬지. 당신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혼? 그래, 해. 애들한테도 이러는 사람이랑은 나도 못 살아. 당장 이혼해. 라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엉엉 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에 너무 놀랐죠. 전화를 끊은 아빠는 일단 나와서 밥부터 먹고 치우자. 아빠가 같이 해줄게. 어휴 라면서 저를 잡아 끌고는 방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사온 음식을 펼치시면서 아빠가 미안. 우리 서연이가 아빠 위하다 그랬다며? 그래도 너 낳아주신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엄마가 예전부터 그런 거에 예민했거든. 아빠랑 20대 초반에 어울리던 친구가 있었어. 고등학교 동창인데 걔가 아빠를 참 좋아했어.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외국에 살고 너희 엄마는 그 친구랑 만나고 싶어서 같이 나왔다가 일 끝나고 친구 만나러 간 아빠랑 만났지. 아빠 친구는 벌써 너희 엄마 친구랑 사귀고 있었거든. 꽝 대신 닭이라고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니 아빠도 부잣집 아들이었는지 알았나 봐. 몇 번 따로 보자고 하더라. 라면서 아빠는 동생과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계속 말을 이어가셨는데 아빠는 예쁜 여자가 만나자는데 싫을 이유가 없었고
그러다 하루는 임신이라면서 결혼하자 하기에 난 고하고 가난한데 아이만 낳아주면 내가 머슴처럼 살겠다고 했어. 눈빛이 흔들리더니 자기를 속였냐면서 난리가 났지. 수술하겠다는 걸 너희 외갓집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 제발 가정만 꾸리게 해달라고. 뭐든 다 하겠다고. 그날부터 안 해본 것이 없이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했어. 그런데도 너희 엄마는 만족을 못하더라. 친구네와 비교하면서. 친구네 부부는 둘 다 부잣집 자식들이라 결혼해서도 풍요롭게 잘 살더라고. 아빠는 미안했어. 그때 너희 엄마 좋다던 돈 좀 있는 남자들이 꽤 됐는데 임신해서 가난하고 고아인 나랑 결혼한 너희 엄마가 불쌍했고. 그런데 이제 좀 지친다. 정말 엄마랑 이혼해야 할지도 몰라.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동생은 몰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게 뭐야. 짜증나. 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아빠 죄송해요. 삼촌이랑 이모랑 할머니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돈 가져가는 것도 너무 미웠고 아빠가 혼자 고생하는 것도 싫어서 라고 말하곤 울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새 방을 아빠와 치우고 이불과 찢기지 않은 옷들을 다음날 하루 종일 돌려 널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닦고 또 닦고 환기시키고 오후에 아르바이트를 다녀오니 엄마가 외할머니와 집에 와 있더군요. 엄마는 저를 노려보고 있고 외할머니는 너는 딸이 돼서 엄마 편을 들어야지. 어디 엄마 외모를 평가하고 속상하게 해. 라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대답하고 싶지도 않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외할머니가 제게 뭐라고 소리를 치는데 아빠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외할머니는 아빠에게 소리를 치며 애 좀 혼내느라 그런 걸 이혼을 하자고 해? 감히 너가? 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데 아빠가 네, 이제 따님 돌려드릴 테니까 데리고 가십시오. 저는 제 자식 마음에 못 박는 사람하고는 못 삽니다. 라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외할머니가 깜짝 놀라 말을 못하자 아빠는 제가 고하다 보니까 저는 제 자식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노릇 못하는 저 사람 데리고 가세요. 재산은 나눌 것도 없고 그간에 제가 돈 다 준 거 통장 내역에 몇 년치지만 있더라고요. 그걸로 법적 근거가 다 된다 하대요. 애들은 제가 키울 테니까 이제라도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세요. 라더니 엄마에게 온 김에 서류에 사인하고 짐 가져가. 너무 많으면 내가 내일 차 불러서 보내줄게. 당신 소원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잘 가. 라고 하시더니 서류를 내미셨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작성해 도장까지 찍은 이혼 서류를 박박 찢더니 감히 니까짓 게 감히? 라면서 울면서 외할머니를 잡아 끌면서 나갔습니다. 동생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마른 이불을 다시 침대에 깔고 방 정리를 마저 했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제가 일을 크게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빠가 좀 편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엄마와 외갓집만 아니면 아빠가 좀 더 빚도 빨리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차피 엄마는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음식도 안 하던 사람이니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아빠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아빠가 어떠실지 몰라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다음날 아침부터 삼촌과 이모들까지 싹 몰려와 집에서 엄마 짐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학교에 보내고 저는 하루 더 빠질 요량으로 짐 빼는 걸 보고 있었죠. 아빠도 안 나가시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삼촌이 매영, 남자 대 남자로 얘기 좀 해요. 진짜 짐 빼요? 이러다 진짜 끝이에요. 봐요, 다 가져가잖아요. 라면서 아빠에게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아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가져가, 온 길에 다 가져가. 서류는 다시 작성해놨어. 그리고 대출받은 것도 반반 나눠서 갚아야 한다더라. 어차피 내 이름으로 받은 카드랑 대출도 아니지만 애들 낳아줬으니까 내가 그 돈은 나눠서 갚아줄게. 라면서 다시 이혼 서류를 내미셨습니다. 그러자 돌변한 삼촌과 이모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을 해대기 시작했고 엄마는 아빠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저에게로 와 다 너 때문이야! 라면서 제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그러자 아빠가 다 뿌리치고 제 쪽으로 와 저를 안으시더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기도 아까운 내 새끼를 왜 때리십니까? 부모 잘못 만나 고생만 하는 애를. 당장 나가세요. 더 이상 당신들 입맛대로 해줄 생각 없으니까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라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아빠의 모습에 저도 놀랐지만 엄마와 외가 식구들도 놀랐는지 씩씩거리면서 나가더라고요. 아빠는 다음날 용달차를 불러 모든 엄마의 짐을 실어 보내셨습니다. 엄마는 그 후로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연락을 하는 것 같았는데 표를 내진 않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바빴기에 신경 쓰지 않았고 아빠도 전과 다름없이 저희를 챙기셨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워낙 집에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나름 열심히 하면서 직업 학교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을 모두 따느라 정신이 없어 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졸업과 동시에 작은 디자이너 샵에 취업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제법 인지도를 쌓고 계신 선생님의 샵이었는데 직업학교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셔서 들어갈 수 있었죠. 적은 월급이어도 제가 만든 옷들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거의 매일 야근에 밤샘 작업도 많았지만 아르바이트 할 때보다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열정이 넘쳤습니다. 동생은 간호조무 학원에 다니면서 실습을 나가고 있었고 곧 취업을 나가면 각자 돈을 버니 아빠의 고생도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마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고 버티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하셨겠죠. 제가 퇴근이 늦어 집에 왔더니 아빠랑 거의 비슷하게 도착해 평소처럼 야식이나 먹자며 이야기했습니다. 야식 먹으면서 아빠랑 맥주 한잔 하는 게 낙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니야, 아빠는 아까 점심을 늦게 먹었는데 그게 체했는지 속이 별로 안 좋네 라고 하시더니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화제를 챙겨 많이 아파요? 약 먹고 자. 내일 더 힘들어. 라면서 아빠 방으로 들어서는데 아빠가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시고 계신 겁니다. 너무 괴로워하시는 게 눈에 보여 아빠를 몇 번 부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119에 신고를 하고 동생을 깨웠습니다. 그렇게 응급실로 급히 갔지만 아빠의 심장 소리는 오래지 않아 삐 하는 소리와 함께 멈추어 버리더라고요.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인 와중에도 선명히 들리는 그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외가 식구들은 와서 술을 잔뜩 마시고는 큰 소리로 웃고 떠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노려보는데도 안중에도 없이요. 발인이 끝나고 엄마는 본색을 드러내며 집에 보험 증서 있을 거야. 그것만 줘. 아직 서류 정리 안 돼서 배우자인 내가 우선 상속인 거 알지? 너희는 벌면 되지만 나는 이 나이에 뭐 먹고 사니? 라는데 정말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주면 이제 다시는 안 나타날 거야? 약속해. 그러면 줄게. 오늘 이후로 다시는 안 나타난다고. 평생을 벌레같이 아빠 좀 먹고 살더니 마지막까지 정말 혐오스럽다. 라고 말했더니 비웃으며 그래, 안 나타날게. 너가 아무리 그렇게 잘난 척해도 살아봐라. 너가 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나. 라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집에 가서 서랍에 있는 보험 증권들을 다 챙겨 엄마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챙겨보니 7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더라고요. 정말 징그럽게도 아빠를 마지막까지 돈으로 보는 그 사람들이 너무 싫고 미웠습니다. 동생은 그걸 다 보내주면 어떻게 해? 나는 이라며 신경질을 냈지만 이거 보내주고 앞으로 엄마랑 연락하지 마. 너 버는 거라도 지키고 싶으면 안 그러면 너 아빠처럼 뜯길걸? 이라고 했습니다. 살던 집도 월세였는데 아빠가 안 계시니 월세를 내기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더 작은 집으로 옮기자고 했더니 그럼 나는 엄마한테 갈래 라면서 가더라고요. 저는 짐을 빼고 보증금의 반을 동생에게 보내고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았고 월세가 가장 작은 게 고시원이더라고요. 그때가 제 나이 23살 때였는데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더 열심히 죽어라 일을 배웠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유명 예술대학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 알아들으며 일하려면 그 수뿐이었습니다. 혼나는 일이 더 많았지만 그렇게 일을 배우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SNS에 제 그날의 코디를 사진 찍어 글과 함께 올리게 되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미 얼짱을 비롯한 인터넷 스타들이 많아진 시기라 제 컨셉에도 관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광고도 들어오고
부가적인 수입이 생기면서 제법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모아온 돈은 어느새 작은 점포를 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쉽게 판을 벌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갑자기 기회는 오게 되었습니다. 한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신들이 특별 이벤트로 온라인 패셔니스타들의 기획전을 열고 싶은데 제가 코너를 맡아 MD를 해줄 수 있겠냐고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퇴근 후나 출근 전에 상품을 배합해보고 30벌 정도를 선택해 보내드렸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적지 않은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괜찮은 옷만 선택해 올려 큰 수익이 나는 온라인 쇼핑 사업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혼자 시장에 가서 옷을 때 직접 주소 다 뽑고 택배를 보내느라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창고 겸 사무실을 얻고 직원도 한 명씩 늘리다 보니 어느새 7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스마트 스토어처럼 작은 판매처였던 저희 회사는 이제는 어엿하게 홈페이지가 있고 자체 생산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연간 매출은 작년 기준 40억이 넘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조금 더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유튜브 진행도 고려 중이고 이미 진행 중인 SNS 라이브 방송도 반응이 좋거든요. 제 얼굴은 노출시키지 않고 옷 입은 모습만 찍어 올리며 혼자 하던 사업이 이렇게 커지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젊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 손해를 볼 때도 많았고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티고 문제를 해결하며 지금에까지 왔습니다. 15년의 시간이 걸렸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제 곁에 좋은 직원들이 함께 해줘서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것이나 월급적인 부분은 업계 기준보다 더 후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근속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큰 이벤트가 끝나거나 기획전 같은 게 끝나면 좋은 곳에 가서 회식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회식을 반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은 번번이 회식에 불참을 하더군요.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 그럴 수 있는데 일이 바빠 다들 야근을 할 때도 소위 말하는 칼퇴근을 하더라고요. 회사 면접을 볼 때도 근무 조건이 칼퇴근이었던지라 보내주기는 했지만 너무 칼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워라밸이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같이 일하시는 부사장님이 다른 직원들 보기 민망했는지 성민 씨, 그래도 한 식구 된 지 꽤 됐는데 회식은 한번 같이 합시다. 너무 칼같이 가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내심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 궁금해 돌아보니 그게 저희 어머니가 근처 빌딩에서 야간 청소를 하시는데 혼자 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퇴근하고 제가 가서 도와야 10시 전에는 끝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경 쓰게 해드려서 라고 말하는데 부끄럽거나 창피하다기보다 정말 그냥 미안함만 보이더라고요. 순간 그 직원이 더 믿음직해 보이더군요. 마케팅 사원으로 입사한 직원이었는데 업무 능력이 좋아 다른 직원들도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그 직원은 어김없이 칼퇴근을 했고 저희는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가 회식을 했습니다. 부사장님은 계속 민망해 하더군요. 사장님 어떡해요. 진상짓 했어요. 라며 괴로워하기에 그럼 다음 회식은 부사장님이랑 나랑 가서 같이 청소 돕고 성민씨 회식 데리고 옵시다. 그럼 되잖아. 라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사람 좋은 부장님이 그럼 저희도 같이 빨리 하고 같이 회식하죠. 우리도 식구인데 그런 줄도 모르고 뒤에서 흉 좀 봤거든요. 사실 성민씨가 해야 할 일은 다 해놓고 가는데 라면서 분위기가 잡히더군요. 그리고 정말 다음 회식 날 다들 퇴근 전 옷을 갈아입고는 성민씨 오늘은 우리랑 같이 회식합시다. 우리가 가서 같이 청소 후딱 끝내면 성민씨도 회식할 수 있잖아. 라고 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성민씨는 저희를 보고 내심 놀란 눈치더니 막 웃으면서 아유 초짜들은 손이 느리고 실수해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데 눈에 눈물이 고였더라고요. 다 같이 몰려가니 놀라신 어머님은 극구 사양하셨지만 이내 받아들이시고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두 모자의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보니 저는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가족과 연락이 될까봐 노심초사하는데 힘든 일을 나누어 하는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여 부러웠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회식 때마다 성민 씨를 도왔습니다. 물론 제한이 있을 때는 못했지만요.
성민 씨는 그 후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일당백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요. 성민 씨의 그런 성실함 덕분인지 저희 이벤트는 내놓는 족족 성과가 좋았고 매출도 좋아졌습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남미 쪽과도 일이 추진되었고요. 그쪽 대형 온라인 쇼핑 앱에 입점을 하게 되었거든요. 한류 덕분인지 반응이 좋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조금 수위가 낮아지면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저와 실장님, 성민 씨가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저녁에 맥주를 한잔 하다가 실장님은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갔는데 저는 조금 더 있고 싶어 먼저 들어가라고 했더니 성민 씨가 남더군요. 괜히 어색한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성민 씨의 어머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이랑 성민 씨랑 너무 보기 좋아요. 라며 시작된 제 신세 한탄은 그날 밤이 늦도록 계속됐습니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한 번도 남 앞에서 그래 본 적이 없는데 한 번 터지니 멈추지 못하고 계속된 거죠. 그러다 울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너무 주책을 떨고 있어. 미안해요. 내가 성민 씨가 편했나 보다. 괜한 소리를 하네. 들어가요. 라며 일어났는데 성민 씨가 가까워진 것 같고 좋은데요. 대표님은 빈틈이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게 인간적이네요. 속상하신 건 싫지만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 중에 아파도 열을 꼬박 아픈 건 아니라고 지나면 다 웃을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생각 마시고 아버지랑 좋은 기억만 생각하세요. 라며 위로를 하는데 그 자리에 다시 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민망해 서둘러 방에 들어와 잠을 잤고 다음 날부터 정신없이 업무 보고 한국으로 돌아와 2주 격리하고 회사에 나갔더니 제 자리에 뭐가 잔뜩 있더라고요. 열어보니 보냉 가방 가득 김치를 비롯한 반찬들이 가득 들었더라고요. 그 위에는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만 드셨을까봐요. 저희 엄마 솜씨 좋으시거든요. 드셔보시고 입에 맞으시는 반찬은 말해주세요. 또 해다 드릴게요. 성민. 이라고 적힌 메모가 놓여 있고요.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잘 가져가 잘 먹고는 설거지를 해서 영양제를 사서 넣고 제가 솜씨가 없어 다른 걸 준비 못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쪽지를 넣어 다시 성민 씨 자리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반찬통 주고받기를 몇 차례 하고 회식 때 다 같이 가서 청소를 도우며 자연스럽게 어머님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던 엄마라는 이미지에 너무 가까운 분이시더라고요. 성민 씨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아들만 바라보며 굳은 일을 하시면서도 꼭 집밥을 먹이셨다는 이야기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혼기를 놓친지라 그냥 혼자 살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소개하셔서 소개팅이다 선이다 나가보면 다들 제 회사에만 관심이 있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별 관심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요. 번번이 연애도 못하고 나이만 먹었는데 성민 씨에게는 좀 달랐습니다. 자꾸 마음이 쓰이고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더라고요. 아마 어머님의 따뜻함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민 씨도 성민 씨지만 어머님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성민 씨에게 고백을 하기도 했죠. 성민 씨는 제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좀 더 뭔가 이루면 고백하려고 했는데 라면서 수줍어했습니다. 그냥 절 보면 챙기고 싶고 필요한 걸 해주고 싶다면서요. 그런 성민 씨에게 저는 나는 성민 씨랑 어머님만 있으면 돼요. 일은 어차피 나랑 계속하면 되고 나는 성민 씨 가족처럼 서로 위하는 마음이 큰 가족만 있으면 돼요. 라면서 매달렸습니다. 거의 때를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저를 보고 웃기만 하던 성민 씨는 그 후로 1년 만에 제 남편이 되었죠. 어머님은 같이 살자는 제 말에 결단코 싫다고 하셨지만 제가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하니 마지못해 같이 지내시게 되셨습니다. 연애 때도 그랬지만 결혼하고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100일 정도가 흐른 지금까지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마음입니다. 아빠께는 죄송하지만 너무 좋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 매일 사랑받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길 매일 기도합니다. 아기가 잘 때 시어머니 팔짱을 끼고 나 일 나가지 말까 봐요.
나가서 어머니랑 아기랑 너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어리광을 부리면 어머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럼 그냥 들어와. 항상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내가 우리 며느리 덕분에 아들내외랑 손자랑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그 정도도 못할까? 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셔도 그런 말이 듣고 싶고 듣고 나면 마음이 놓입니다. 이 나이에 어린애처럼 굴고 싶어져서 큰일인데 그래도 좀 더 이런 기분을 즐기고 싶네요. 우리 어머님이랑 우리 아들이랑 남편에게는 좀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이 행복 잘 지키라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일하면서 감사하고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